육상의 꽃 100m, 세계 신기록 9초 8 달성, 세계 스포츠 대회 3연패 주인공,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아인 번개 우사인 볼트. 육상 황제 은퇴 무대였던 2017년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위? 당시 황제 우사인 볼트를 꺾고 넘버원에 올라 여러모로 화제가 된 선수. 그렇습니다. 우사인 볼트에 밀려 오랜 시간 넘버2에 머물러야만 했던 저스틴 게이틀리. 그런데 사실 게이틀리는 우사인 볼트의 등장 전까지만 해도 100m계 넘버1이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2004년 아테네 세계 스포츠 대회와 2005년 헬싱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게이틀리. 그렇게 미국 대표 스프린터이자 육상 단거리계 넘버1으로 등극하며 게이틀린의 시대가 열릴 것 같았지만요. 2008년 혜성같이 등장한 우사인 볼트로 인해 넘버1에서 만년 넘버2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이틀린 넘버2 역사를 살펴보면요. 2012년 런던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에 밀려 3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대회, 2015년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까지 만년 넘버2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2등도 진짜 대단한 건데 이게 인생이 계속 이렇게 가면 저것도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겠지.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한 그. 그리고 마침내 2017년 36세라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런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넘버1이 된 게이틀리는 영원한 경쟁자 우사인 볼트를 향해 무릎을 꿇고 존경심을 전했고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 소감을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사인 볼트 역시 게이틀리는 위대한 경쟁자입니다. 전 그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야 했고 그와의 경쟁을 정말 좋아했어요. 서로를 빛내주었던 두 전설에 보이는 스포츠맨십은 1등보다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2011년 12월 27일 열린 국내 모 프로 시니어 바둑 최강자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던 혈전 끝에 패배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구단이었습니다. 조훈현의 대마를 몰살시키고 175수 만에 불계승을 거둔 주인공은 선응욱 구단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진짜 처음 들어본다. 당시 선응욱 구단의 우승이요. 프로 데뷔 무려 40년 만에 얻은 첫 우승 타이틀이었습니다. 40년? 14살에 입단해 한때 천재 바둑 소년으로 불린 그. 그러나 그에게는 늘 따라붙은 꼬리표, 바로 만년 넘버2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바둑 인생에서 결코 넘지 못할 것 같았던 견고한 벽, 그게 바로 조훈현 구단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역사적인 첫 대결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기 최강자전 결승에서 조훈현에게 0대2로 패배하며 준우승한 것을 시작으로요. 1994년까지 15년 동안 모두 14번의 준우승을 했는데요. 그중에 자그마치 12차례나 그의 무릎을 꿇린 사람이 조훈현 구단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조훈현 구단의 제자 이창호 구단에게 패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훈현이라는 그늘에 계속 가려져 있었던 거죠. 이후 선응욱 구단은요, 매일 인터넷 바둑을 두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며 내공을 쌓았고요. 그동안 자신을 항상 짓눌러왔던 우승에 대한 압박과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았는데요. 그 결과 2011년 12월 한 프로 바둑 시니어 대회 결승전에서 무려 40년 만에 준우승의 한을 풀고 드디어 조훈현 구단에 승리하며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네. 그 세월에 진짜. 아니, 어떤 기분일까요? 무려 40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선응욱 구단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조훈현 구단을 이겨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의 승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한 우물을 판 값진 결과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트로트 오디션 스타들의 전성시대죠. 그런데 이 오디션 열풍의 원조가 있었으니 바로 2009년 문을 연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엠넷 슈퍼스타 K입니다. 당시 케이블 프로그램 역사상 21%라는 최고 시청률을 달성, 8번째 시즌까지 이어지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당시 스타 배출 등용문이라고 불리며 서인국, 허각, 존박 등 많은 가수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슈스케가 낳은 최고의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룹, 바로 버스커입니다. 버스커 무대는 진짜 매주가 재밌었어요. 2011년에 방송된 슈퍼스타 K 시즌3에 출연한 버스커는요. 보컬과 기타의 장범준, 드럼의 브래드, 베이스의 김영태까지 완벽한 하모니를 선사하며 경연 내내 높은 화제성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슈스케 시즌3 영광 1위 주인공은 버스커가 아니었습니다. 울랄라 세션입니다. 울랄라 세션이 있었습니다. 2011 최고의 슈퍼스타 K는 울랄라 세션으로 결정.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랄라 세션과 결승전에서 만나게 된 버스커. 사실 오디션 결승 당시 울랄라 세션이 너무 강한 우승 후보가 아니냐, 결과가 정해진 결승전이다라는 반응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울랄라 세션이 예상대로 우승을 하며 버스커는 2위를 기록,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결승 이후 1등을 향한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2등을 차지한 버스커가 이대로 묻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오디션이 끝난 뒤 2012년 1집 앨범을 발표한 버스커는 그야말로 초대박! 봄바람이 날리는 벚꽃잎이 저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와야 이게 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울들이 걸어요. 버스커는 사실 오디션이 끝난 뒤부터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맞아요. 자, 버스커의 첫 데뷔 앨범의 벚꽃 연금이라 불리는 벚꽃 엔딩부터 불의 명곡인 꽃송이가 여수여행 붐을 일으킨 여수만 바다까지 수많은 명곡이 가득했고요. 버스커는 불인들만의 색깔을 톡톡히 보여주며 버스커표 장르를 구축했습니다. 게다가 솔로 음반을 발표한 장범준 씨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꽃이야. 대히트! 작사, 작곡을 맡아서 하는 장범준 씨의 연평균 저작권료만 무려 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디션계 이치는 넘버2 아닌 2등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케이스로 기억이 될 겁니다. 2004-2005 시즌 주니어 국제대회 4회 1위. 일본 피겨 첫 금메달을 안겨줄 피겨 천재. 주니어 여자 싱글 최초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주인공. 일본의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사다 마오였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자 아사다 마오와 무려 35.08점 차로 2위를 한 선수가 바로 피겨 여왕 퀸연아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주니어 시절의 아사다 마오는 넘사벽이었어요. 이때만큼은 35점의 격차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후에 1990년 9월생 동갑내기에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사이즈까지 비슷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두 선수는 어딜 가나 라이벌로 꼽히며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피겨 1인자 타이틀을 걸고 펼쳐진 대회 2010년 밴쿠버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였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목에 걸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밴쿠버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대망의 첫 번째 대결 여자 싱글 쇼트. 이날 먼저 연기를 시작한 아사다 마오는 자신의 주무기 트리플 악셀을 완벽히 성공시키며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73.78점을 기록하며 곧바로 1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사다 마오의 바로 다음 순서였던 김연아 선수. 마오를 향한 관객들의 환호성이 채 꺼지기도 전에 빙판 위에 오른 김연아는 특유의 강한 멘탈로 집중하기 시작.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메들리에 맞춰 매력적인 본드걸로 완벽 변신. 화려한 기술에 미친 연기력으로 무려 78.50점. 세계 신기록을 경신해버렸습니다. 세계 피겨 역사에 기록될 만큼 최고의 무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틀 뒤 역전의 기회를 노리던 아사다 마오와 금메달 굳히기에 들어간 김연아의 두 번째 대결. 여자 싱글 프리. 먼저 연기를 시작한 김연아 선수는요. 단 하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고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150.06점을 기록. 합계 228.56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또다시 경신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무대를 준비한 아사다 마오. 두 번의 트리플 악셀 성공 이후 무대 막바지에는 빙판에 스케이트가 걸리며 점프 실패. 결국 합계 205.50점을 기록하며 김연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놔했습니다. 경기장에 울려 퍼진 애국가를 들으며 기쁨의 눈물을 보인 김연아. 인터뷰 도중 서러운 눈물을 흘린 넘버2 아사다 마오.
두 선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2017년 피겨 선수로서 은퇴를 선언하며 결국 김연아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던 아사다 마오. 그녀는 2020년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서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연아를 이기는 게 목표였어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 중에 수많은 백의의 천사들, 그리고 백의의 천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은 19세기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던 일명 크림 전쟁 당시 병사들을 돌보며 의료 체계 확립에 힘썼는데요. 그런데 나이팅게일 외에도 크림 전쟁 당시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돌본 또 한 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의 이름은 메리 시콜입니다. 정말로 처음 듣는 분이에요. 나이팅게일에 가려져 많은 분들이 알지 못했던 숭고한 천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854년 어느 날 메리는 신문에서 크림 전쟁에 관한 뉴스와 런던에서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합니다. 그 즉시 망설임 없이 런던으로 향한 그녀. 그런데 영국 육군에서도 간호단에서도 메리를 간호사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해 의료진의 손길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자, 메리가 거절당한 이유. 아니 흑인에다가 식민지 출신인데 뭘 믿고 간호사로 채용하냐? 메리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자메이카 출신으로 백인과 흑인의 혼혈이었습니다. 당시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시절 식민지 출신 흑인 간호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메리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료진조차 꺼렸던 최전방으로 향한 메리. 그녀가 정말 더 대단했던 점은요. 19세기판 내돈내산을 실천. 전 재산을 털어 간이 숙소와 치료소를 설립했고요. 우와. 병사들의 식량을 직접 조달. 그리고 직접 전쟁터를 누비며 부상병들을 간호했습니다. 우와. 타지에서 숨을 거두는 병사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의 이름만 기억할 뿐 메리 시콜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메리가 사망한 지 약 120년 후 영국은 2004년 그녀를 위대한 흑인 영국 시민으로 선정. 2016년엔 런던의 한 병원에 그녀의 동상을 세우는 등 뒤늦게나마 메리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8년 5월 21일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열린 장보고급 잠수함 7번 함의 진수식. 이 잠수함의 이름은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운 영웅의 이름에서 유래됐는데요. 임진왜란의 엄청난 주역이라면 뭐 단 한 분밖에 생각나지 않네요. 충무공 이순신함? 맞습니다. 이 잠수함의 이름은 이순신함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충무공 이순신이 아니고요. 무의공 이순신함입니다. 무의공 이순신이 누구냐? 충무공 이순신과 동명이인의 장군으로 충무공과 함께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또 다른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렴풋이 들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순신이 2명이었다 이런 얘기는. 먼저 무의공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의 후손인 무의공 이순신은 1578년 묵과에 급제하며 무신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임진왜란 1년 전인 1591년 무의공이 여수 방답진의 무관직으로 부임하면서 당시 전라 좌수사를 맡고 있던 충무공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재밌는 게 이 이순신 두 분은요 평소에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충무공과 방답첨사는 임진왜란 내내 함께 활 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하다 함께 승경도 놀이도 했다라고 난중일기에 기록돼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름 같으면 뭔가 그래도 되게 반가운 게 있거든요. 또 같은 고통을 또 함께 분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무의공 이순신의 업적들. 먼저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한산도 대첩. 당시 충무공은 견내량 해협이 협소하고 암초가 많아서 우리의 판옥선이 전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5, 6척의 판옥선을 일본 진영 가까이 보내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고 일본군을 경멸할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이때 일본군을 유인한 판옥선의 선봉장이 바로 무의공이었습니다. 이야, 야. 한 팀이었네. 또 노량해전에서 충무공이 전사하자 무의공이 수군을 지휘해 당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이후 외적을 정벌한 공을 크게 인정받으며 3등 선무 공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과 무의공 이순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영웅들, 이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